이제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세계를 확 돌아다녀 보려고 그래요. 자, 헤드라인 주세요. 1. 유럽 흔든 미 상업용 부동산 금융권 부실 폭탄이 터지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미국에 왜 그 상업은행 하나 주가 폭락했잖아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고 NICB라고 작년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 순서신을 받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틀 만에 반토막도 더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묘하게 이 은행이 작년 봄에 문제 갔던 시그니처 뱅크 산 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러다가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뭐 시그니처 뱅크 이런 거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주요 은행들로 이런 위험성이 전염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일본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일본의 아조라 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아조라 뱅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 있잖아요. 5대 금융지주 바로 다음. 그러니까 뭐 미쓰비시 은행이라든지 스미토모 은행 수준은 아니고 바로 그 밑에 밑에. 바로 다음 은행인 아주라. 예, 아조라 은행이라는 게 아조라 뱅크라는 데가 부산에 있는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조라? 야구? 부산은 그 공 아조라라는 게 뭐 있어요? 8골 나오면 그 그 아주라. 어른이 받으면 줘라 그 아주라 뱅크. 일본은 아오조라. 아조라. 근데 어쨌든 이 은행의 네? CEO가 사임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은행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네. 이유가 뭐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투자자. 은행장이 잘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만 그러냐? 저 유럽의 스위스 은행 중에 줄리엇 베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줄리엇 베어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은행이에요. 예를 들면 네. 뭐 우리가 프라임 브로커리지라고 뭐 이렇게 그 기관 투자가 파생카폰한테 돈 대주고 또 이게 저런 데도 되게 강해요. 그 고액 자산가들 관리하고 이런 데도 네네. 되게 강한 상업은행이거든요. 여기도 CEO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부동산 기업이 시그나 그룹에 제공한 7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회수하지 못해서 순이익의 50% 넘게 급감했기 때문에 빠지는데 와. 이게 다 미국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2022년 3월부터 금리가 쭉 올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건 대세입니다. 이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재테크 해제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택근무. 재택근무. 예, 예. 근데 근무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던 9 to 5, 9 to 6 그 출퇴근의 개념이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은 이미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3일 나오라 그러는 것도 야, 내 자리 어딨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죠. 독서실 같은 그 허브라고 하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그냥 자기 그 재택근무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일단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 추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미국의 주요한 도시의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은 여간해서 잘 안 채워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LA에 있는 에이온 센터라는 게 있어요. 큰 건물인데 최근에 이게 팔렸는데 1억 4,780만 달러에 매각이 됐는데 이게 2014년 기준으로 45%에 해당되는 가격이에요. 네. 10년 만에 45 반토막 난 가격이라는 거죠. 네. 와. 근데 이제 2022년 초에 기준금리가 0%였잖아요. 예, 예. 지금 5.5% 기준금리라는 거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굉장히 급등한 데다가 공실률의 확대로 매매 시장까지 전혀 가동하지 않으니까 차주들이 이제 원리금을 은행에 못 갚기 시작했는데 은행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야 이거 한꺼번에 그러면 차주들 다 손들면 우리 박살 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부실한 차주에게 2년씩 이렇게 유예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유예를 해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은행은 차익금리가 나가는 거죠. 네. 그 유예해주면 이자나 원금에 대한 부실이 더 쌓이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다 어떻게 보면 미봉책으로 덮었다라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은행들이 저렇게 순손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 도이체방크는 뭐 터질 때마다 터져요 여기는. 네? 도이체방크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을 우려해 대손 충당금을 무려 1억 3,300만 달러로 2022년 말과 비교해서 5배를. 와. 우리 손실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미리 대손 충당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조라 은행도 어제 도쿄 증시에서 20% 넘게 빠졌어요. 하한가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네.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위기가 은행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은행의 부실에 전이가 되고 있다. 우리도 많이 샀잖아요. 우리는 은행 일부 좀 있고요. 우리는 걱정이 뭐냐면 연기금에서 많이 샀어요. 국민연금 뭐 이런 데서. 네. 그것도 대체로 다 대출형, 그러니까 안전한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 내지 에쿼티로. 그 수익률이 더 높았을 테니까.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빌딩을 팔거나 그러지 않으면 회수가 안 돼요. 예. 이자야 그냥 그 선순위니까 대출금 상환하면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에쿼티나 후순위는 그 매각이 안 되면 거기서 엑시시 안 되는 구조가 되게 많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연기금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막투막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막투막이라는 게 이제 마켓 밸류를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나라 PF 문제 막 이렇게 됐죠. 또 리테일 은행 쪽에서 뭡니까 홍콩 항생지수 ELS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돼가지고 사실 예. 잠복해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또 금융권의 상업용 부동산 이거를 지금 수면 위로 놀라오지도 않고 있는 그쵸. 거예요. 사실 다른 예. 것들이 쭉 누르고 있어가지고. 금융권, 자동차 지주 중에 금융권은 좀 빼겠습니다. 응? 금융권은 뺄게요. 왜요? 아까 그거. 예. 근데 은행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행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증권사 이름이 조금 거론되는 데들이 있긴 있습니다. 2025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약 5,600억 달러랍니다. 네, 그리고 오는 2027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가 무려 2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스는 뭐라 그러냐면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3건 중에 한 건이 대출 연장이나 재융자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가 대출을 공급했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CMBS 시장의 연체율, CMBC라는 게 뭐냐면 네. MBS 그러니까 부동산 모기지 증권이잖아요. 이게 상업용, C라는 게 상업용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 부동산 시장의 연체율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6%입니다. 근데 1년 전에는 1.7%였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주시장의 화랑이라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연준의 피봇,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걸로 인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연준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뭐 주식도 올라가고 뭐 성장률도 좋고 뭐 레이버 마켓도 좋은데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꼬리 위험, 그러니까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처방책으로서 네. 약간 밀려서 금리 좀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대형 우량 상업은행 쪽으로는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은행이라든지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던 은행들에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염이 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네. 또 뭐 공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뉴스들은 어차피 많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굳이 뭐 우리까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 억울한 거 있어요. 뭐요? 저 작년 내내 네. 자동차 잘 팔린다고 음. 자동차 피크아웃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확인할 때마다 자동차 잘 팔린다 그랬을 때 네. 엄청 뭐라 하셨었거든요. 우리는 뭐 어떤 날 30분만 딱 털어가지고 억울한 거 그냥 한 번씩 다 얘기하기로 할까? 내가 제일 많지 않겠어? 아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위험 경고는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원래 뉴스라는 게 뭐 막 어디 막 좋은 일 생기고 이런 걸 뉴스로 전하는 게 경우 없잖아요, 별로. 예, 그러니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위험도 한번 참고하시라. 투자하실 때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자, 하여튼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를 네. 좀 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은 보내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또 여기 써 있네. 블룸버그 고통 이제 시작이라는데.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시죠. 네. 그 뉴스의 기본적인 속성도 좀 그렇게 있다는 거를 뭐 네.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좋은 뉴스 별로 없어요. 아까 했잖아 수출. 자, 그러면 권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